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차이나 전기차 특집 했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많이 못해서 제가 한 번 더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또 좋은 분을 한 번 더 모시고 오셔서 같이 또 만나게 됐습니다. 홍콩 CSP 자산운용의 상무님이랑 이사님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새로 이제 오신 이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사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리고 어떤 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경력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SOP 자산운용의 강은혜 이사입니다. 저는 CSOP 입사한 지는 한 달 정도 되었고 CSOP에서는 ETF 스페셜리스트로서 아시아 클라이언트 담당을 하고 있어요. ETF 업계에 있는 지는 한 6년 정도 되었고 CSOP 조인하기 전 바로 전 회사는 이제 아문디 자산운용이라고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운용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시아 클라이언트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ETF 스페셜리스트로서 그 일을 한 5년 정도 아문디 합병되기 전에 릭소 자산운용이라는 데서 그 관련 업무를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펀드 오브 헤지펀드라든지 뭐 다른 헤지펀드 쪽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일을 하면서는 한국 고객들 또 일본 고객들 제가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고객, 일본 고객 위주로 담당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ETF 이 시장에 관해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ETF라는 시장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되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도 계속 퍼져나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는 이 단일 종목보다도 ETF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 올 거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ETF 위주로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많은 정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저희 채널에 중국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 전기차 관련 이런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중국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는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보다는 현지의 정말 솔직한, 현지의 정확한 상황들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뉴스들은 물론 발빠르게 기자분들도 뉴스를 전해주시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접하는 뉴스는 가장 늦은 뉴스란 말이에요. 이런 정보들 그리고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좀 더 정확한 현지의 정보 이야기들을 듣고자 오늘 좀 두 분을 모셔봤어요. 네, 오늘 이야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질문해 볼게요. 현재 중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부진한 경제 지표 그리고 부동산도 지금 난리죠. 비굴 위안도 계속 헝다에 이어서 또 이렇게 됐고 이렇게 경제 위기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경제 위기가 어느 상황인지 좀 간단히 복잡하게 많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은 이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 분야에서도 굉장히 불안정한 수출 감소를 보이고 있고 이제 다른 경제의 한 축이긴 하죠.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도 회복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약간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수출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디리스킹이라든가 아니면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수치를 따져보면은 전년 대비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는 17%가 감소를 했고요. 이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글로벌에서 소비 둔화가 되는 이제 추세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관련된 수출 산업들을 많이 줄이고 있는 부분이 있군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보이는 것 같은 거에는 뭐 아세안 국가 수출 증가가 이제 보이고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급망 같은이 약간 재편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미국으로 수출되는 양들이 아니면 모든 물품들이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혔으니까 아세안 국가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우회에서 전달되는, 그러니까 우회로 수출되는 뭐 이런 현상들도 보이고 있긴 하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입장에서 지금 경제의 가장 큰 축이었던 수출이 굉장히 저조해요.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2년 이제 7월 달부터 2023년 7월 달까지를 쭉 봤는데 그래프가 계속 하향으로 쭉 나타나는 게 보이고 있죠. 네. 전년 대비 한 17% 정도 감소를 했고요. 중국이 수출 감소한다는 얘기는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제조업 중심의 이제 국가였고,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 경제 성장이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한다는 거는 전체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출은 이제
외부로 물건이 나가는 거고 경제 지표 중에 이제 수요 측면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가장 큰 지표가 이제 소비자 지수, 물가 지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CPI라고 줄여서 표현하긴 하는데 지금 계속 디플레이션을 보이고 있었죠. 마이너스를 지금 계속 찍고 있었는데 지난 5개월 동안 다행히 8월 달 초에 0.2가 상승하는, 근데 이게 0.2가 상승해서 추세 전환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8월 달에 잠깐 반등을 한 것뿐이지 9월 달하고 수치들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물론 상승을 한다 그러면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으니까 굉장히 안정화돼서 저희가 좀 불안을 덜 가질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이 향후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정적인 소비 회복이라고, 그러니까 불균형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리오프닝이 일어나면서 어떤 산업, 그러니까 소비 산업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소비가 많이 회복되냐면 리테일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외식업 아니면은 그 호텔 여행업 이런 것들이 산업이 어떻게 소비가 회복이 됐고 소비가 굉장히 늦게 회복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임의 소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돈을 쓰지 않아도 나중에 소비를 해도 될 상품들, 대표적인 게 냉장고, 가전제품,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소비들이 불균형적으로 굉장히 늦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경제 두 축인 수출과 내수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또 이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 부동산 문제잖아요.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화로 예상을 하고 있고 비구이완,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어요. 중국 종목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중국식 표기하는 발음들도 있고 비기유한 같은 경우는 한자로 보면 또 벽개원이잖아요. 그게 또 영어로 표현할 때 컨트리 가드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요번엔 저희가 홍콩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 홍콩식에 이제 부르는 이름으로 부를 텐데요. 컨트리 가든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긴 한데 향후 컨트리 같은 기업들이 어제 그저께 10% 상승했죠. 다행히. 왜냐하면 채무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채무 원금이 돌아오는 거를 향후 3년 동안 나눠서 갚겠다라고 6개의 채무단과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 채무단은 대부분 은행이고요. 다른 이제 컨트리 가든이 2위 기업이니까 2선 도시와 3선 도시에 집중하고 있었던 3위, 4위, 5위, 6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향후 이런 기업들에서 원금을 갚지 못하는 아니면 돌아온 채무의 이자를 갚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거고,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진행되냐면 컨트리 가든과 같은 시나리오가 진행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무단 입장에서도 이것들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채무의 구조조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을 좀 낮춰준다든가 아니면은 상환을 연기해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나눠 갖게 한다든가. 그리고 그렇게 하다는 얘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된다.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 굉장히 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년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중국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는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국 정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번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입이 감소해가지고 부동산 침체가 이루어진 것도 있긴 하지만 좀 가속화가 되긴 했었죠. 사실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2018년도에 3 레드라인이라고 부동산 관련해서 투기를 억제하고 있는 정책을 발효한 게 있어요. 그 3 레드라인은 뭐냐면 3개로 딱 나눴을 때 하나는 선수금 비중을 80% 이상으로 맞춰라. 다른 거 하나는 그러니까 모기지죠. 모기지 이자율 같은 거를 그 이자율 기준율보다 더 높게 잡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이제 큰 도시, 일선 도시에 해당되는 건데요. 일선 도시는 북경과 아니면 상해. 그러니까 방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방표는 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산에 사시는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그 조건들 다 맞춘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주택을 못 사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 사람이거나 아니면 베이징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했거나 그리고 아니면 베이징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를 때 자기가 그 근로 계약을 이제 증명할 수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방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고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의 공급 과잉을 이제 축소시킬 거고 그런 부동산 관련해서 기업들의 구조 조정을 향후 1년에서 길게는 1년 반 정도 이어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